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카오스박님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콘크리트 건물 요새 많은데 노출 콘크리트에는 어떤 첨가제를 넣고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러면 질문에서 노출 콘크리트는 어떤 것이고 또 첨가제는 뭐고 또 노출 콘크리트의 이점, 장점 이런 거를 궁금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가 형틀이라고 있죠. 틀, 일본 말로 하면 가다. 그 안에다가 유동성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으면은 꽉 차게 되죠. 그 형틀에, 폼에. 그러면 굳은 다음에 그 형틀을 떼어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콘크리트는 그 형틀을 떼어내고 기둥, 슬라브 이런 구조체, 뼈대 그걸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거기에 뭐 미장을 한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또 표면에 돌을 붙이고 석고보드를 붙이고 또 안에 단열재를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건물이 됩니다. 그게 철근을 보강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그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 형틀이 있어요. 구조체, 벽, 기둥, 거푸집을 딱 띄고 그대로 쓰는 것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재물치장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 건물을 시공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나 여기 카오스 박님의 질문에 첨가제가 무엇이 들어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궁금점이에요. 첨가제. 근데 물론 콘크리트에서는 첨가제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제 혼화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거푸집이라는 게 노출 콘크리트 보시면은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 동글동글한 구멍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노출 콘크리트 칠 때 벽 위에 벽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놓으면은 콘크리트가 물보다 2배 이상 무겁죠.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2.4 비중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어 놓으면은 벌어질라 그래요. 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못하게 타일이라는 걸로 벌어지지 못하게 죄요. 그 타일을 죄일 때 그 끝에 너트 역할 하는 것이 디콘이라는 게 있는데 거푸집을 띄려면 디콘을 풀고 그거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그 디콘이 박혔던 그 자리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그래서 가장 그 노출 콘크리트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인데 그거 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무늬가 나올 수 있게 무늬 그 형틀이 있습니다. 무늬 틀. 그래서 그 그림에 보듯이 각종 그런 무늬 거푸집이 있어요. 그 지금 사진으로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왜 편의점에 가면 김밥 도시락처럼 그 얇은 그쵸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무늬가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규격이 있어요. 뭐 30에 60cm 뭐 그런 규격으로 나오면 그거를 거푸집 안쪽, 그쵸 콘크리트가 들어간 안쪽에다가 여기다 붙여댑니다. 핀 같은 걸로 타카를 박아서 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그걸 딱 띄었을 때 그림처럼 그 형틀 거푸집 모양대로 콘크리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건물에 어떤 재미있는 시공법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붕어빵 찍어내듯이 딱 틀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목재가 굉장히 많고 흔한 그 미국 쪽, 캐나다 이쪽은 뭐 목재가 원체 흔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합판 안 쓰더라도 이 널재 있죠, 널재. 목재 널. 그러니까 그냥 제재소에서 막 거칠게 켠 거. 대패질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대패질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널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칠게 톱으로 켠 그 널을 다 조립하고 대서 형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데 아주 교과서대로 그냥 합니다. 표준으로.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 이게 거푸집을 딱 띄어내면은 그 나무 널을 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처럼 그 널 무늬가 그냥 찍혀 나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그렇게 교과서대로 딱 아주 정석대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그 거푸집을 띄었을 때 그 콘크리트의 어떤 수준이 우리가 말하는 노출 콘크리트 그 수준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다 창틀 끼고 뭐 별 치장을 안 하고 그대로 써도 그게 하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1850년대 그 프랑스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시도가 꽤 오래전에, 100여 년 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노출 콘크리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90% 이상이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2x4 목조 주택입니다. 그래서 5층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2층까지만 콘크리트로 해요. 그 다음에 2층 뚜껑, 그러니까 2층 슬라브에서부터 3층, 4층, 5층을, 3계층을 목조로 합니다. 그 정도로 목조를 선호하고 목조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얘기가 좀 다른 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최근에 뭐, 고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죠. 고층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는 그 콘크리트의 어떤 그 수준이 그냥 거푸집을 딱 띄고 써도 될 정도로 아주 미려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노출 콘크리트 수준이에 그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그 어떤 디자인적인 그 목적에 맞지가 않으니까 거기다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치장을 하고 돌도 붙이고 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콘크리트 이 품질이, 콘크리트 건물 품질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 소규모 주택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노출 콘크리트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 콘크리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를 하려면은 굉장히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노출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콘크리트를 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미국이나 캐나다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콘크리트 하면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돼요. 뭐 특별히 거기다 미장을 한다든지 뭘 붙이고 뭐 치장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어때요? 그 대비 효과가 있어요. 콘크리트의 거칠은 육중한 그런 느낌하고 대비가 되게 뭐 창틀은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미려한 그런 좀 좋은 제품을 쓰면은 정말 대비가 돼서 더 멋져 보입니다. 출입문도 예를 들어서 뭐 강한 색상을 넣어서, 그쵸, 무채색 바탕에 콘크리트에 강한 색상을 넣은 그런 빨강색 무늬라든지 그런 걸 넣으면은 굉장히 대비 효과로 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괜찮아요. 멋있습니다.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이렇게 대원칙을 얘기를 하면은 형틀에 있으면 형틀에다가 콘크리트를 꽉 채워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잘못되면 콘크리트가 잘 안 채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꽉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질쭉해야 된다. 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좀 많이 넣으면 질어져요. 지금 여기 제가 손글씨로 제가 졸필입니다 원래. 그래서 보면은 자 입자 크기가 큰 순서대로 뭐예요?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세멘트 가루. 세멘트보다 입자가 작은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세멘트 가루를 섞으면 그게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 그 다음에 그 시멘트 페이스트에다가 또 모래를 섞은 거, 요걸 우리가 몰탈이라 그러죠. 모르타르. 약간 일본 발음이 들어가면 모르타르.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더 이제 세 골재가 모래인데 조골재, 굵은 골재, 자갈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콘크리트가 돼요. 예, 콘크리트.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요거는 테라조라는 건데 보세요. 이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까만 바탕이 세멘트 풀이다 생각되면 요 점점이 작은 입자가 모래, 그 다음에 이 굵은 입자가 자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를 배합하면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골재 비율, 골재량이 너무 적게 들어갔어요. 최대한 이 시멘트 죽이 적게 들어가고 골재가 꽉 차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콘크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뭐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를 할 수 없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백세멘트에다가, 그쵸? 이 대리석 입자, 칩들을 넣고 자갈을 넣고 연마를 해서 광을 낸 거예요. 테라조판인데 콘크리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뭐 색상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무채색, 세멘트 색깔입니다. 근데 노출 콘크리트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은 노출 콘크리트 안에다가 색상이 있는 안료를 집어넣어요. 그쵸? 색깔 가루 분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 돌가루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붉은색의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쓰니까 그냥 붉은색 건물이 될 수 있죠. 또 무슨 검정 색깔의 그런 분말을 집어넣으면
검정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라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꽉 채우려니까 질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슬럼프 값이 크면 질적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그 콘이죠. 그 콘이 높이가 30cm예요. 거기다 콘크리트를 꽉 채워놓고 3등분해서 이제 채워넣습니다. 콘 위에가 10cm, 콘이 밑에가 20cm 그런 높이가 중요해요. 30cm. 그 콘크리트를 3등분 딱 나눠서 채우고 수직으로 올려 빼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무너져요. 무너졌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30cm, 최초의 30cm에서 내려간 거, 그거를 센티미터로 해서 8cm가 내려갔으면 슬럼프 값이 8이고, 12cm가 내려갔으면 질적하죠. 12cm고, 이렇게 그 질기를 슬럼프 값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많이 넣으면은 질어져서 거푸집, 형틀에 꽉 채우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재료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제 거푸집에다 다 채워놓으면 무거운 게 뭐예요? 자갈, 모래, 세멘트 가루는 무거우니까 서서히 가라앉고 거기에 있는 남는 물들이 떠오르죠. 그 물이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그래요. 블리딩. 그 블리딩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떠오를 때 같이 아주 밀입자의 세멘트 가루나 그런 석회가루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올라요. 물하고. 그래서 물 위에 올라와서 걔네들이 어떤 아주 미세한 그런 가루에 그런 입자에 막이 생깁니다. 굉장히 고운 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논바닥, 그 논바닥 자세히 못 본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우린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논바닥이 바짝, 그 미세한 막이 논바닥 겉에 있어요. 그리고 쩍쩍 갈라져 있죠. 그래서 그 막을 블리딩 현상으로 인한 레이턴스라는 그런 막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콘크리트를, 노출 콘크리트인데, 여기까지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이어서 또 부었어요. 그럼 여기 블리딩으로 인한 레이턴스 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어치기 하면 그 자리가 보이게 돼요. 그런 경우에. 그런 블리딩과 레이턴스 막이 왜 생기냐?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른 건 좋은데 물을 그래서 많이 안 넣어야 된다. 그러면 참 이게 뭡니까? 조금 그런 어떤 모순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물을 적게 넣고 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카오스 박님이 질문했듯이 첨가제를 뭐를 넣냐?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첨가제라고 표현을 안 하고 혼화제라고 합니다. 제가 써놨듯이 혼화제, 약품 제자를 쓰는 게 있고 재료 제자를 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혼화제라는 거, 약품 제자를 쓰는 거는 아주 소량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멘트량의 1% 미만의 아주 작은 양을 넣음으로써 콘크리트의 성질이 확 변해요. 그거를 이제 혼화제 얘기를 하고 또 이 재료 제자를 쓰는 혼화제는 꽤 많은 양을 넣습니다. 콘크리트 믹싱 할 때, 배합할 때. 그래서 이 재료 제자를 쓰는 혼화제는 그 배합할 때 그 양을 계산에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요. 근데 대부분 재료 제자를 쓰는 혼화제는 양이 많은데 하여튼 분말이에요. 분말. 미세한 분말. 왜냐? 미세할수록 아까 얘기 드렸죠. 자갈, 모래, 시멘트, 물. 미세한 게 들어갈수록 질어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도 질어지고, 세멘트 가루가 많이 들어가도 유동성이 좋아지고,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좋아지는데, 자갈은 오히려 유동성에 안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첨가제 굉장히 중요한데, 혼화제라 그래요. 우리는 혼화제. 그러면 대표적인 혼화제와 그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약품제자를 쓰는 혼화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 얼지 말라고 방동제, 뭐, 경화촉진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A제라는 게 있습니다. A제, 에어 앤 트랩드 콘크리트 A제인데 그 A제는 뭐냐 하면은 아주 소량을 넣어요. 그 가루가 뭐냐 하면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 계통의 분말, 미세 분말을 콘크리트에 집어넣으면은 알칼리하고 반응을 해서 굉장히 작은 미세한 기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기포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 베어링, 볼 베어링처럼 그 기포가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을 안 넣어도 그 볼 베어링들이 많이 공기 베어링이 들어가서 유동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연도라 그러죠. 워커빌리티, 이 시공 연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A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시중에는 A제가 한 7가지, 회사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제의 작용은 동결융해, 겨울에 꽉 얼었다가 콘크리트가 또 녹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작용에 대해서 어떤 완충 효과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공기방울이니까
늘었다 이런 역할을 해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콘크리트를 세멘트로 된 그 차도하고 인도, 보차도 경계석에 놓는 그 돌들, 그 콘크리트 덩어리, 그거 전부 에이젤을 넣어서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고 녹는데 끄떡 없어요. 근데 그 에이젤 안 넣는다 그러면 습기가 있을 때 얼어서 막 부스러져 터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물을 안 넣고도 유동성, 그러니까 슬럼프치가 이렇게 커질 수 있죠. 쓱 내려갈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혼화재 중에서 재료제자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재료제자 대표적인 게 용광로 여러분들 포항 고로라 그러죠. 고로.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쇳물을 녹이고 그 위에 떠오르는 찌꺼기, 철광석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합니다. 슬래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고로에서 나오는 고로 슬래그. 그거를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면은 걔가 세멘트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난다. 특히 지금 말하듯이 유동성이 좋아져요. 왜? 세멘트 가루처럼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세멘트 가루를 많이 넣으면 되지. 왜 이상한 걸 자꾸 넣냐 하지만은, 그거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세멘트 콘크리트에서 이 목적한 거기까지 세멘트는 되도록 조금 넣을수록 좋은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세멘트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젤을 넣어야 되고, 슬래그 가루를 넣어야 되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화력발전소 굴뚝에다가, 집진기를 설치 안 하면, 그 미분탄이라고 해서 새까만 그 끄스름이 막 굴뚝으로 새까맣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진 설치를 하면 거기에 그 새까만, 그걸 플라이애쉬라 그러는데, 날라다니는 플라이애쉬. 그 탄소 알갱이들이, 걔도 돋보기를 자세히 보면은, 동글동글한 아주 탄소 알갱이 새까만 베어링 역할을 하는 동글동글한 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걔를 또 집어넣으면은 유동성이 좋아져요. 콘크리트의 강도나 그런 영향에 마이너스가 안 되면서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물을 적게 넣어도 유동성이 좋아지고 블리딩 현상도 없어지죠.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에이제, 그 다음에 플라이애쉬, 그 다음에 고로 시멘트, 고로 그 분말, 슬래그 분말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혼화재라고 그러는데 노출 콘크리트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개구부라 그러죠. 이렇게 창이 특히 가로로 넓은 창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밑에 채우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 밑에 인방 하부에 이렇게 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일반 콘크리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높은 그런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물기가 적으니까 슬럼프 값이 작을 거 아니에요. 콘을 빼도 안 무너져요. 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레타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에다 바이브레타를 대는 순간 콘크리트가 죽처럼 물처럼 이렇게 쭉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진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액상으로 변해요. 순식간에. 주의할 점. 이 바이브레타는 철근에다 갖다 대면은 안 됩니다. 왜? 철근은 콘크리트랑 딱 이렇게 부착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철근 보강 콘크리트가 되는데 철근에다가 진동을 주면은 이 부착력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와 그게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철근에다가는 바이브레타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거푸집에다 대도 되고 다른 데 콘크리트에다 꽂아도 되는데 철근에다 대면 안 돼요. 그게 주의점이고 그 다음에 이 바이브레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이브레타가 진동을 하는 기계예요. 항상 진동을 하는 기계는 고장이 잘 납니다. 스스로 진동을 엄청 하기 때문에 나사도 풀어지고 막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바이브레타는 항상 예비 바이브레타를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막 정신없이 쳐야 되는데 고장이 났어요. 바이브레타가.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쑤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게 되면 망쳐요. 그래서 이 노출 콘크리트라는 거는 시공 불량이 나왔다. 아직 모르죠. 거푸집을 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딱 떼었는데 재료 분리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빠져나가면서 자갈만 이렇게 엉성하게 있다든지 곰보졌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 모르타르를 이렇게 문질러 바른다고요. 누대기처럼 되고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방법 해가지고 뭐 끝에 가서 뭐 세멘트 풀을 뭐 칠을 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말하자면. 세멘트 풀을 바르나 페인트를 바르나 뭐가 틀려요. 일종의 그것도 도장이죠, 도장. 진짜 오리지널 노출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딱 띄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편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철근이 들어있고 그 두툼하게 3cm 정도 콘크리트가 이렇게 덮였어요. 이걸 피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가 산화되는 거를 지연시켜요.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연이 되죠. 근데 마냥 두껍게 하면은 또 구조적으로 안 좋으니까 두껍게 안 하는데, 그래서 겉에 이제 발수제라든지 방수제 그런 거 정도 칠을 해서 그대로 쓰는 게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엊그저께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 내단열, 외단열,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좀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는 구조체 자체가 노출이 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덕지덕지 뭘 안 붙이죠. 그러니까 단열도 당연히 내단열밖에 못합니다. 근데 내단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 바로 요 지난 영상 내단열과 외단열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내단열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콘크리트 벽체예요, 벽체. 그래서 이쪽이 외부입니다. 이쪽이 외부고, 겨울을 기준으로 이쪽이 외부고, 이쪽이 이제 실내 쪽이에요. 그러면 단열재가 여기에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노출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가 보이고. 그래서 이게 내단열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내단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이 단열재하고 콘크리트 사이가 이렇게 떴어요. 틈이. 그러면 어디선가 실내 공기가 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단열재 이렇게 하면 여기가 차갑겠어요, 안 차갑겠어요? 이 콘크리트는 열 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바깥 온도나 여기 거의 비슷해요, 온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차니까 여기 노점 온도 이하입니다. 여기에 물방울이 맺혀요. 점점 많이 맺혀서 이 벌러덩한 이 틈이 있으면은 일로 물이 또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거를 이렇게 이 단열재를 딱 붙여야 돼요. 밀착을 딱 시켜줘야 됩니다. 아주 뭐 접착제를 바르든 하여튼 뭐 하든, 아니면은 거푸집에다 단열재를 대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여기다 그냥 일체를 이렇게 딱 시켜요. 이렇게 이게 딱 붙었을 때 내단열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다 문제가 뭐냐면 내단열은 이렇게 여기가 허벨러져 가지고 이렇게 틈이 있고, 또 여기 단열재하고 단열재 이 조인트 같은데 여기도 틈이 있고, 그래서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실내 공기 보면 습한 공기입니다.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면에 이렇게 결로가 생기기 쉬워요. 그 대신에 외단열은 어떻죠? 이거 외단열이다. 바깥에, 예를 들어 바깥에다가 뭐 드라이비트라든지 뭐 테라코 그 외단열 시스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단열재니까 이쪽 이 구조체 온도는 실내 공기하고 이 구조체 온도는 여기나 요 단열재 요 안이나 거의 같아요, 온도가. 그래서 얘는 별로 그런 내부 결로 같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 결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노출 콘크리트는 단열은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다. 또는 뭐 안에다 붙이고 또 뭐 벽을 쌓으면 뭐 중간 단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성껏 콘크리트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 이 노출 콘크리트의 그 멋이 있어요. 장중한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돌멩이 콘크리트의 그 단단한 느낌, 육중하고 믿음직스럽잖아요. 강도도 좋고 관리하기는 너무 쉽죠. 뭐 관리할 게 없어요. 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매력 있는 하나의 건축 공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구독자분 중에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혼화재에 대한 그 자세한 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7이었습니다.